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범위로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단원별로 진도별로 풀어가다가 이제 이번 시험부터 이제 전범위로 바뀌었는데 막상 이제 전범위로 하면은 좀 처음엔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진도별로 익숙해지다가 전범위로 가면은 처음에는 잘 안 맞거든요. 포커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 전범위 풀어가면서 이제 주의할 것만 잠깐 요것만 체크하고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범위 들어오는 시점에서 대부분 다가 공부가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다가 이 시점까지 오더라도 공부 잘 안 돼 있습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고.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1년, 2년이 아니고요. 무려 10년 동안 봤습니다. 이때까지 반타작해도 충분하게. 근데 의외로 이제 점수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공부에 앞에 좀 이렇게 한 경험이 있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처음 초보로 공부할 때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시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두 번째 해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어가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1주차까지는 25분 다 할게요. 25분 잡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거 좀 당길 겁니다. 당겨서 20분으로 무조건 다음에 당길 겁니다. 당겨갖고 시간 좀 줄이는 것을 연습 좀 하도록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공부한 지 오래됐거나 또 좀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문제를 빨리 못 읽어요. 빨리 읽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풀자. 그리고 나온 거 틀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공부하자. 우리 이제 매 50문제입니다. 5회를 공부를 해요. 시험을 적으면 전부 다 250문제예요. 적은 문제 아닙니다. 250문제 풀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고 나면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니까 요거 시험장 갈 때 앞으로 뭐 공부하지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1순환, 작년 10월 달부터 했던 1순환, 올해 1월 달부터 했던 거, 3월 달부터 했던 거 쭉 쌓여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뭐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거 다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이론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올 1월 달이죠. 25년 1월 달에 했던 요 시험 요 수업을 그냥 하세요. 이게 제일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빠르게 돌리신 게 이게 차라리 낫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하고 문제 풀었던 단원별도 있어요. 그거 풀어간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푸는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럴 때 점수 나온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건 문제 풀어야 알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여기서 건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갈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제 잘 건져가고 좀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제 풀이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2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설을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1시간 정도, 예,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풀이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항당 좀 배경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은 다 좀 체크하고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시험에서 기출문제물을 일부 제가 좀 셀렉트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집어넣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행정사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이제 가장 근접한 문제예요. 근접한 스타일인데, 공무원을 분류한 방식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이 있고, 경력직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 분류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직은 뭐다, 특정직은 뭐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특정직하고 일반직하고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일반직을 행정 일반의 종사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연구나 기술이 있어요. 기술인데 이 기술 파트하고 특정직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기술 말고 특정직에 속한 것이 군인, 경찰, 검사, 판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기업 같은 것은 특정직이죠. 특정직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이라든지 비서관이 있어. 이건 별정지입니다. 그래서 비서, 보좌관, 이게 전부 다 별정지이고요. 정무직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정무직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선출직 공직자, 임용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는 공무원, 그리고 세 번째, 고도의 정책 결정하는 장관, 차관급 상당의 공무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이 B는 이제 별정직이죠. 별정직이고, 그 다음에 차관이니까요. 정무직이죠. 정무직이죠.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근무적인 군무원이죠. 군무원은 군인, 군무원, 이렇게 경찰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죠. 비서관이 별정직,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보기는 이렇게 또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거 안 풀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가골, 병정, 뭐, 그 다음에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알고 있네요. 무, 가골,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이 이제 4번이죠. 4번. 이건 지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행정국가에 대한 문제로서 틀린 것은, 자, 현대행정이란, 현대사회 행정으로서 행정부 우위 행정국가를 얘기한다. 이거 일반적 행정국가의 개념이죠. 이제 우리 국가를 얘기할 때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렇게 부를 때, 그래서 입법부 우위다, 행정부 우위다, 행정부 우위다, 행정국가. 그 다음에 야경국가인 19세기 이걸 이제 입법국가로 부르죠. 그래서 야경국가인 입법국가에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죠. 그래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현대행정은 큰 정부를 강조하는데, 작은 정부를 강조하죠. 그래서 약한이 아니었다. 강한 정부가 아니다. 약한 정부관이 배제되었다. 아니죠. 배제되었다. 이걸 뒤에 걸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한 정부관을 뭐 주장하였다. 이렇게 할까요? 약한 정부관을 유지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약한 정부관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의제와 현실사에서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행정국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경제공황이 제일 큰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성 향상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자, 3번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예요. 사회적 자본은 오늘 나와서 뭐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언급하게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 뭐 과거에는 이제 사회적 자본에서 주로 특징으로서 세 가지 정도 특성.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라든지 규범, 그 다음에 신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걸 우리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신뢰를 통한 거래 비용의 감소 이런 것이 되거나, 이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규범, 제재 이런 걸 얘기할 때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 이제 기본적 개념이고,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비교했을 때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한계점이 있다, 비판점이죠. 비판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은 또 하나의 문제가 동조성입니다. 동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탈을 방지하고 공유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적 선택을 촉진이 아니라 제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선택이 제약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가장 큰 단점을 이렇게 한 두 가지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강한 동조성, 두 번째는 사적 선택의 제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동조성과 그 다음에 사적 선택의 제약. 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자본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적 결성 요구를 일어나요. 이 베타성입니다. 베타성. 그래서 하나 쓰면 이런 베타성이 있어요. 베타성이 강하다. 그래서 타 집단과 서로 이제 공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공유성, 베타성입니다. 베타적 성격. 자, 이런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제 4번은 이제 동기부여론에 대한 문제로서 틀린 것은, 동기부여론은 이제 뭐 여러 학자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브룸, 그 다음에 헐츠버그,
메슬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맥그리거도 대표적이네요. 자, 1번. 메슬로는 욕구 단계설에서 복합적 인간 욕구를 잘 분석했으나 개인의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였다. 메슬로는 욕구 단계 이론을 이제 5가지로 설명하죠. 그래서 생한, 사, 존, 자, 이렇게 5가지 설명했어요. 단계별로 진행한다. 다만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초기적 이론이다 보니까 뒤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개인적 차이를 무시했다라는 것. 개인적 차이를 무시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 단점이고, 그 다음에 헐츠버그 이론을 이원이라고 불러요. 이원이라는 말은 두 개가 별개의 차원이다. 즉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차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알제리스는 인간 본질적 미성숙이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통합될 수 없다고 보였다. 알제리스가 바라본 이론을 악순환 모형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알제리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한다? 미성숙에서 성숙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미성숙에서 성숙을 추구한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숙을 추구한다. 그런데 조직은 인간을 어떤 상태로 있길 바란다? 미성숙의 상태에 있길 바란 거예요. 조직은 미성숙이 유지되길 바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 거예요. 이게 유지되길 바란 거예요. 따라서 조직과 개는 둘 사이에서 어때요? 충돌이 발생한다. 이게 알제리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숙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조직과 개인의 목표는 통합될 수 없다. 이건 뒤에 거 맞아요. 뒤에 거 맞아요. 뒤에 거 맞는데 앞에는 미성숙이란 말 들렸습니다. 본질은 어때요? 성숙을 추구한다.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봤던 거고요. 알제리스론입니다. 알제리스까지 잘 나올 확률은 낮아요. 낮지만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브루머 기대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의 욕구 충족이 동기로서 직접 연관되지 않고 사람 기대 요인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았다. 자, 그 다음에 기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맥그리거 X 이론은 인간을 피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과소평가한다. 예.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있다. X가 있고 Y가 있다.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어요. 자, 다음에 5번은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 도구이다.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예산은 국가사업을 국가재정 수입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사실상 국가 철학의 획일적 표현이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다음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경제적 도구이며 예산에는 자원배분, 소득세, 안정화 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 예산은 세입세출 성질에 따라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제가 나눠진다. 여기까지 대체 맞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산이 뭐냐라는 것을 교과서적인 표현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바꿔 쓸 수 있는데 문장을 읽다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분류해 보면은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예산을 분류할 때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한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시기에 따라 얘기할 때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들어가요. 본, 수, 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예산 분류한 방법입니다. 분류한 방법. 그래서 4번은 이제 세입세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합예산은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및 예산의 경제 효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관리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 자,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6번.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틀린 것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 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이에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누가 관리한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중앙관세청이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방금 그 이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재부가 관리한다. 여기서 말 많았던 것이 예비비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승인을 얻어야 돼요. 언론에 나온 요즘 뉴스 보니까요, 예비비는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 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인데 또 정확하게 틀린 표현이죠. 예비비는 차년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차년도 되면은 책임 당사자가 사라지니까 문제다 이거지. 어쨌든 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이런 거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일반 회계 10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3번이었고. 그 다음 7번은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이 필수적으로 회검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회검사에 대한 파트가 보면은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이게 회계검사의 대상이 굉장히 보면 넓어요. 한국은행 회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있으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한 출자한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보증한자의 회계 이런 것까지는 이건 필수 아니고 이건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 회계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 회계검사가 있고 임의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임의적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 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이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효율은 예측되는 때, 그 다음에 예측되는 때, 명시효율 한 거죠. 명시효율 한 거고, 명시효율은 미리 예측되는데 넘긴 것을 명시효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후단에 읽다 보면은 2월 한 이후에 반드시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자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아까 있었죠. 예비비는 설치할 때는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서 승인을 받고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예비비 사용은요, 사용 후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 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냐? 그 다음 연도, 차년도 5월 30일까지 제출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국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예비비거든요. 근데 명시효율은 아니죠. 명시효율에 해당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2월 된 이후에 반드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2월이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파트죠. 저거는 사용 후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예비비. 그래서 명시효율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은 반토막이 맞고 반토막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사, 제조, 연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5년 이내에 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계속비. 그 다음에 국고 채용 부당행위는 상황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다음에 연도와 그 다음에 채무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이른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행정에서 뭐 수치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제출하죠. 국회에 제출하죠. 그럼 국회는 이걸 가지고 심의하고 나서 예산 의결하죠. 예산을 의결하죠. 이게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헌법에 정해져 있기를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그 다음에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 결과 헌법상 심의 기간은 90 빼기 30이니까
60일입니다. 헌법상 60일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고요. 국가재정법에는 물론 이거 달리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심의기간은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꾸 헷갈리냐면은 요 심의기간이라는 표현하고 제출일자하고 다릅니다. 제출일자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출일자는 언제까지 한다? 90일 전까지. 제출은 90일 전까지. 헌법에 국가재정법 120일. 그래서 예산심의기간을 얘기할 때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며칠이다? 60일로 돼 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은 계속 틀리겠죠. 계속 틀리겠죠. 그래서 자, 예산심의기간은 보시다시피 헌법상은 60일, 국가지정법상으로는 90일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국회가 심의적인 예산을 정부 수정한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예산이 의결됐어요. 정상적 의결된 것을 우리가 본예산, 정상적 의결을 했어요. 본예산 또는 이것을 당초예산. 그런데 본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고칠 수 있어요. 고친 것을 뭐로 본다? 수정예산. 언제 고친다? 심의 중. 심의 중 고친 것을 우리가 수정예산. 그 다음에 의결된 후 고친 것을, 의결된 후에 고친 것을 추가 경정예산.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본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후에 이렇게 두 가지에서 전 수정, 후 추경, 추가 경정예산. 자, 그래서 이제 2번 맞는 표현입니다. 3번도 추가한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 부른다. 그리고 추경 편성 절차는 본 예산과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부가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는요, 똑같은 그 절차가 있죠. 똑같은 절차. 그래서 자, 여기서 1번이었죠. 자, 다음에 10번은 국방법에, 국가공무법에 규정된 직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약간 이제 암기 영역이긴 해요. 암기 영역이긴 한데 직위해제가 있고요. 직위해제가 있고 그 다음 이와 구분한 것이 직권면직이 있어요. 근데 직권면직은 사유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직위해제는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는 5가지, 6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구분할 때 이걸 있잖아. 이렇게 딱딱딱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징계는 6개 종류가 있고 직위해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위해제 사유죠. 자, 직위해제 사유법 첫째는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자.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자요.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자. 매우 나쁜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사사건 기소된 자. 형사사건은 기소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 중에서 중징계 의결이라는 것을 다시 나누면은 이 안에는 4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징계 자체가 자, 여기 보면 정직이 있고 강등이 있고 해임이 있고 파면이 있어요. 해임이 파면이 있어요. 이 중징계 의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어때요? 4문제가 됩니다. 지문상 4개로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서, 고위공무원단 수석 공무원서 적격성 심사를 요구받은 자. 자, 그리고 이제 성범죄와 금품 비위 또는 성범죄로 인하여 조사, 수사 중인 자로서 극히 죄지 좋지 않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요, 이거 뚜두두두 다 있는 겁니다. 뚜두두 다 있는 겁니다.
2번은 없어요. 없는데 이건 어디 있다? 직권면적 자유입니다. 직권면적 자유. 그래서 이거는 이쪽 5가지를요 이렇게 좀 반복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2번. 자, 11번은 사법통제 문제점이죠. 우리 이제 행정통제 보면은 국회에 의한 통제, 입법통제, 법업에 의한 통제, 사법통제. 근데 사법통제 한계점이 있어요. 사법통제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이제 행정법의 지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사법통제는요. 첫 번째, 부작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재량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부당행위도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량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 부작위는 통제하기 어렵다. 재량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사법심사 한계점이죠. 재량이 통제할 수 없다. 실제 행정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량에 대해서는 어때요? 재량에 대해서는 재량 자체를 심사하지 못하고 재량의 하자, 남용, 일탈을 얘기하지 재량 자체는 심사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2번. 자, 다음에 12번. 관료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관료제에 이제 비리 병리가 있어요. 이 병리 쭉 나와 있는데 관료제 병리 보면요. 예를 들어 동조과잉, 무사안일주의 이런 거 우리가 동조과잉이라고 하죠. 동조과잉이 있다. 두 번째 무사안일주의가 있다. 훈련된 무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관료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는 원래 관료제 하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게요. 관료제 하면 1, 2, 3, 4, 5 이렇게 5가지예요. 자, 관료제 하면 5가지. 첫 번째 관료제는 1번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분업적 구조화에서 전문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식성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권한의 집중, 집권적입니다. 집권적, 권한의 집중, 집권적 구조. 공식성이란 말은 다시 나누면요. 공식성이란 말은 자, 문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문서주의. 그 다음에 합법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비정의성입니다. 비정의성.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요, 비정의성, 요 문제만 가지고 4문제인가 출제가 됐어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정의성.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 행정사에서 나왔던 요 문제는 맞추라는 문제거든요. 맞추는 문제인데,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영원히 쉽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비정이란 말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어떤 연고, 그 다음에 친분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에 의하지 않고 연고에 의하지 않고 친분 관계에 의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성적 업무수행을 얘기한다. 이성적 업무수행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성적 업무수행을 말한다. 자, 그래서 3번 같이 연고주의라고 나오면 이제 큰 틀이죠. 그러니까 연고나 비공식적 친분 관계입니다. 이런 걸 어때요? 무시한다. 이런 걸 무시한다. 3번. 관리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자, 12번, 3번. 다음 13번. 13번은 이제 대표관리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대표관리제는 이게, 이제, 대표관리제 시험 문제에서, 대표관리제 늘 얘기하지만 한 문제가 아니, 세 개가 한 문제입니다. 역관주의. 그리고 역관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실적주의. 실적주의 극복해서 나온 것이 대표관리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역관주의는, 이제 정치적 임명이죠. 정치적 임명. 이른바 당파성을 기준으로 정치적 임명이다. 실적주의는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실력, 능력 위주 임명. 대표 출신 집단이죠. 출신 집단. 그래서 임명의 기준 차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원리제 지금은 여기 이제 문제점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표원리제는 자 출신 집단을 공직에 임용하여 임용한 이후에는 출신 집단을 위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를 이제 이것을 소극적 대표 A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적극적 대표 B가 있어요. 보통 요거 가지고 잘 많이 물어요. 그래서 임용할 때 적용하자. 소극적 대표. 임용 이후에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자. 적극적 대표. 그래서 기본 가정을 두기를 A는 반드시 B가 될 거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기본 가정인데요. 현실은 A가 B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원리제는 뽑으면은 행동이 나타날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근데 실제는 뽑아도 행동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화의 문제로 인하여 2차적 사회화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른바 비판점을 지적한 사람들이죠. 비판을 지적한 사람들. 자, 1번 볼게요.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건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전제란 말은요, 가정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제. 대표원리제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두기를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이걸 전제로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변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는 맞아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요 옆에 있는 대표성이 바뀌면 안 돼.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자, 전제 조건에서 바뀌면 안 돼. 근데 실제 대표성이 어때요? 지나니까 바뀌는 거 이게. 옛날에 정치인들 다 그랬죠. 안에 들어가면 열심히 할 거라고 믿었죠. 들어가면 어때요? 바뀌는 거죠. 정치인만 바뀌나 다 바뀌죠. 다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실적주에 상충돼요.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있다. 예, 이게 역차별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피동적 대표는 사회 인구에 따른 대표. 이걸 피동적 대표로 부릅니다. 피동적 대표 또는 소극적 대표. 사회 인구 구성에 따른 비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신 집단을 대표하여 정책 결정 의견을 반영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게 비판입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일단 출신 집단과 인간 행동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한 거, 이게. 그래서 A와 B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A2인 관련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13번은 대표원리제에 대한 문제로서 어렵다라기보다도요. 이게 뭐냐면 접해봐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접해봐야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단순 문제는 아니죠. 단순 문제는 아닌데 약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번. 차라리 이제 14번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는, 오늘날 네트워크는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국제 간의 네트워크까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까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애플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죠. 물론 설계는 미국에서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필요 없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품질과 최저의 비용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건 국제간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모든 걸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 겁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없다 보니까 직접 많은 인력이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에게 자율적 관리, 의사결정 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회 직무 동기 부여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3번 지문 읽으면서 이게 맞다 틀렸다 판단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4번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맞아. 이게 1번과 같은 맥락이게 1번과 2번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 5번이 여기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의사결정 체제는 분권적이며 동시에 직권적. 이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이거는 네트워크에 A라는 애플 회사와 그 다음에 반도체를 납부하는 또 다른 국가,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부품을 납부하는 또 다른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직권적이고 얘는 분권적이고 얘는 직권적, 이게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 직권적일 수도 있고 분권적일 수 있다. 이건 사실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얘기. 그럴 수 있다. 근데 3번 질문은요. 3번 질문 이게 의미가 팀 조직을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3번 팀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네트워크는 이런 특성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내용은 데프트 이론을 바탕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데프트라는 학자는 조직을 5가지 설명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매수, 내 이렇게 5가지 추가하거든요. 여러분 기능 구조가 있고 사업 구조가 있고 매트릭스가 있고 진보는 수평적 구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3번 질문은 수평구조, 팀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여기에서 주로 나온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 특징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주로 나온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답은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평구조나 또는 팀 조직의 특징이다 라고 봐요. 이런 게 왜냐면 팀 조직 특징이 자율적 관리, 의사결정권의 위임 이런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온 특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다르다. 그래서 3번이 의외로 약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5번하고 경합이 될 거야 아마. 5번하고 해서 어느 것일까? 3, 5, 3, 5, 3, 5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음에 15번 봅니다. 자, 15번은 규제 이론에 대한 파트예요. 규제 이론에 대한 파트를 보는데 규제란 한번 생기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을 설명한다. 이게 이제 규제 이론에는 이제 규제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이와 대비된 개념이 규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조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나눌 때 규제가 늘어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타 베이비 이펙트예요. 타 베이비 이펙트를 우리는 끈끈이 효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타 베이비 이펙트, 타르예요. 타르에서 시작돼요. 끈끈한 타르를 얘기해요. 그래서 타 베이비 이펙트, 끈끈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있잖아요. 톱니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 피라미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풍선 효과라는 풍선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줄지 않는 걸 얘기한 거, 이게.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타 베이비 이펙트 역시 어때요? 규제는 끝없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톱니 효과는 것은요, 이건 경제학에서 나온 표현인데, 경제에 보면 이제 톱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톱니가 있어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톱니 맞물려 있으면 두 개 맞물려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돌아가지 못해. 한쪽 방향만 돌아가, 이게. 보통 이렇게 돌 겁니다. 이렇게 돌고, 이게 반대로 돌지 못해요. 이걸 비가역성이라고 불러요. 비가역이라는 게 원래 경제에서는 소비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 기역성, 소비란 건 한번 올라가면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란 것도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줄지 않는다 이걸잖아요. 톱니 효과를 불러요. 그 다음 피라미드 끝없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층을 얘기한 거고, 풍선 효과란 것도 규제는 어때요? 줄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보통 부동산 규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풍선 효과예요. 근데 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필요해요. 그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해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버블 이펙트라는 총량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풍선 효과로 부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게요. 풍선이 아니고요. 버블 이펙트, 비눗방울 효과. 이게 있잖아요. 이걸 총량 규제로 불러요. 총량 규제. 규제의 상한선을 보통 지칭한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런 용기에 비눗방울이 있어요. 비눗방울이 있어요. 근데 비눗방울이란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눗방울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맨 위쪽에 빵 터지고 나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량 규제를 불러요. 총량 규제의 대표가 수도권 정비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총량 규제를 설명한 건데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한도를 정한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규제기본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있는 내용도 주로 이것을 설명한 파트예요. 그래서 규제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을 얘기한 건데 그 중에 나온 것이 바로 버블 이펙트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15번 같은 문제는요. 그냥 접하면 됩니다. 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하면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들으면 다음부터는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16번은 의제 설정에 대한 파트예요. 의제 설정인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에 했죠? 자, 이게 이제 의제 설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가 의제 설정에 나온 부분이 어떤 문제가 의제화 될까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화가 용이한 문제가 있고 의제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의제화가 용이한 건 어떤 것이 의제화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개념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문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의제화 되는 거거든요. 의제화 되는 과정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쉬운 문제, 일상적인 문제, 관리화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 상식에 있을 때, 이런 게 의제화가 용이한 파트거든요. 반대로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은 파트는 단순한,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겠죠. 해결이 어려운 문제. 이런 내용대가 대체로 의제와 관련된 파트거든요. 자, 따라서, 일단, 1번, 삶의 질, 분배와 같은 문제의 의존하는 경제발전 정도.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패턴인데, 우리 생각할 때, 삶의 질, 이런 문제는 과거에는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경제발전이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발전이 정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의제화되는 거죠. 의제화된다. 예를 들어서, 보건, 이런 문제예요. 보건도, 과거에는 악성 전염병, 뭐 급성병이고, 최근에 이런 거 말고, 뭐, 성형, 미용, 이런 파트로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관련이 있다. 1번 맞는 편이고. 2번, 관리화되고 일상적 문제. 여기입니다. 이게 있잖아. 단순 문제, 해결이 쉬운 문제, 일상적인 문제는 어때요? 의제화가 쉽다는 게 쉽다 하다. 그래서 이건요, 의제화가 쉽다. 용이 쉽다. 의제화가 쉽다. 민주화가 전개될수록 의제화가 더 쉬워진다. 당연히 맞아요. 재원 조달이 클수록 그만큼 어때요?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이해하기 쉬울수록 의제화된다. 그래서 뭐 이건요. 2번은 의제화가 용이한 케이스죠. 용이한 케이스다. 자, 16번. 자, 2번.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이제 행정 이념에 대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환경이 급변한 경우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응성은 다합법성과 충돌 가능성이 크다. 대응성은 대체로 합법성과 좀 상반된 특성이 많아요. 이렇게 충돌된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가 전개된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를 행하기 위해서 과정설 입장을 반영한다. 이거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죠. 실체설. 과정설 실체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공익의 실체설에 따른 것과 과정설의 차이점은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걸 전제 조건하고 있는 게 실체설이에요. 반면 과정설은 사익과 공익은 뭐냐면 대등하다는 걸 전제한 것이 과정설입니다. 그런데 집단이기주의라는 건 사익이거든요. 집단이기주의라는 사익인데 이런 사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실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2번은 실체설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신행정학이 60년대, 그
가회성은 능률과 가회성과 능률 가장 반대예요. 왜냐하면 가회라는 것은 추가, 중복을 허용하거든요. 가회란 말은 추가, 장치 또는 중복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능률은 하고는 180도 반대다. 그리고 적합이란 말은 목표적 개념이에요. 적정이란 말은 수단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봐. 그래서 17번은 자,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자, 18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내적 당도 저요소가 있어요. 이 내적 당도 저요소에 보면 대부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요. 사령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령 중에서 지금 같은 것은요, 1회의 측정이 원래로 되돌아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회의 측정이 뭐죠?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이 극단적 값이 뭘 간다? 원래적 방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흔히 이런 거 우리가 평균으로 회귀한다. 회귀란 말 써, 회귀. 요 점 쓰여서 극단적은 어떤 것이 어때요? 요 위치로 되돌아간다는 게 되돌아간다. 이런 걸 이제 회귀라 부릅니다. 회귀.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회귀라 불러요. 그래서 극단적성이 원래적으로 되돌아간다. 회귀. 리그레션. 이런 거 써요. 자, 어쨌든 극단적 값이 원래적 값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원래 있잖아. 에버리지가 원래 이제 80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1회의 측정에서 30이 분류됐어. 그럼 다음은 이게 어때요? 80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 되돌아간 것을 회귀. 자, 1번. 자, 그 다음에 19번은 현대적 예상원칙입니다. 우리 이제 예상원칙은요, 전통적 예상원칙, 통제 중심의 예상원칙, 입법부 우위의 예상원칙 다 동일해요. 우위의 예상원칙. 이게 이제 통제 중심의 예상원칙, 입법부 중심의 예상원칙, 입법부 우위의 예상원칙. 이 말과 대비된 말을 현대적 예상원칙, 관리 중심의 예상원칙 또는 행정부 우위의 예상원칙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하죠. 관리 중심, 행정부 우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분류하는데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고 이건 기억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한쪽만 보면 돼요. 자, 전통적 예상원칙에는요 무조건 있잖아요. 중요한 거 4개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4 플러스 하는데요. 여기가 자, 중요한 게 통일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이런 게 이제 대체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기타 이제 사전 승인 원칙,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뭐 이렇게 정확성의 원칙 이런 거 들어가요. 정확성의 원칙 이런 거 이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적 원칙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예상원칙, 그 다음에 명료성 전통적 예상원칙, 사전 승인 전통적 예상원칙, 엄밀성 원칙 전통적 예상원칙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입니다. 이거 빼놓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시읒 이용, 니은 디귿 미음 시읒 이용. 자,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예상원칙이었고요. 자, 20번 같은 문제는요.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풀이가 아니고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면요. 사적 영역과 행정의 기능 재분배에서 행정이 담당할 분야. 다시 하면요. 자, 이거는 공공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반대로 민간 또는 기업이죠. 민간이 담당할 영역이 있어요. 대체 오른쪽 갈수록 우리가 민영화라고 쓰게 되고 왼쪽 갈수록 국영화가 돼요. 그러면 공공이 담당할 부분은 주로 어때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것이 되겠고 이쪽은요 영리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공공이 담당할 분야는 이제 주로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가 되겠죠. 외교, 국방, 치안, 조세징수 이런 거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요. 외교, 국방, 치안, 조세징수 이런 것은 대체 국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자 1번부터 봐요.
국방과 통상, 이건 국가가 해야 돼요. 이건 국가가 해야 되겠죠.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어요. 그럼 역시 정부가 해야 되겠죠. 국가는 정부가 해야 되겠죠. 국가 발전이 거점이 될 전략적 사업이 있어요. 전략적 사업. 이거는 뭐 명확하지 않지만 그때 국가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문제예요. 이쪽 할수록 뭐가 높다? 공익성, 형평성, 책임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할수록 영리성, 다른 말씀은요? 능률성, 또 다른 말씀은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성, 수익성, 능률성이 높은 파트는 주로 민간이 담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영 있잖아요. 사업이잖아, 사업이고 수익성 있잖아, 수익성. 공익성, 수익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될까? 이걸 설명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어요. 정부는 뭘 해야 된다? 공공성이 높은 파트. 민간은 주로 뭘 한다? 수익성이 높은 파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 같은 건 누가 해야 된다? 민간이 할 영역이다. 다시 말해 사적 영역이 담당할 분야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자, 5번이죠. 자, 다음에 21번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행태론적 리더십은 효과적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21번은 잠깐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은 자, 우리가 리더십 이론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을 특성론 또는 다른 말로 속성론 또는 다른 말로 자질론이라고 불렀어요. 대체로 1930년대 나와요. 이것을 비판해서 나와요. 50년대 나온 것을 행태론이라고 부르고 행태론에 대해서 다시 비판해서 나온 것이 상황이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비교적 고전적 리더십이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전통적이라고 부르는데 상황이론이 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갔고요. 8, 9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을 우리가 신특성론 또는요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한 게 얘가에 대한 문제를 약간 다르게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효과적 리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실 간과하였다. 행태론에 대한 비판인 거 이게. 행태론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실 이때는 몰랐던 거 이게. 상황론이 뭐냐 물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상황론입니다. 그러니까 행태론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실 간과하였다. 이걸 있잖아요. 무시했다 이게요. 무시했다. 놓쳤다 이거. 간과란 말을 우리가 놓쳤다. 무시했다. 이렇게 무시했다. 무시보다는 조금 더 간과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놓쳤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한데. 자, 그 다음에 특성론은 성공적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뭐가 있다? 어떤 개인적인 요인이 또는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자, 이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론적 접근은 리더의 어떤 행동이 리더십 효과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거는 행태론을 설명한 파트예요. 리더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이 리더의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행태론적 관점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럼 상황론은요 어떻게 쓰죠?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해요.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다르다. 상황론. 그래서 이게 상황론적 관점이에요. 자,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는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환적 리더는 거래적 리더는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래적 리더에 항상 나오는 단어는 합리적이라는 단어하고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교환 이것이 거래적 리더.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변혁 리더에는 바스라는 사람이 5가지 정도 설명해요.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 하나 더 있으면 조직의 생존과 적응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변혁 리더의 특성 맞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자, 3번. 자, 다음에, 22번. 이거는 어디 나오면은, 우리 재무제표 공부하면은 정부기업이 있어요. 정부기업은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약간 기억하고 가면 좋습니다.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조달, 양국관리 4가지입니다.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조달, 양국관리 플러스 책임운영기한 이렇게요.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일단 뭐 이쪽에 있어요. 교통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5가지 또는 4가지. 그래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조달, 양국관리 그리고 책임운영기한. 자, 22번.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다음 23번. MBO는 오늘날 MBO가 실제 쓰고 있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서 의미가 있지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MBO는 무조건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 상하 구성원이 어떤 상호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그 목표라는 게 어떤 목표냐면 단기적 목표, 양적 목표, 단기적 목표, 양적 목표.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입니다. 결과지향적. 그래서 MBO 하면은 무조건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MBO는 어떤 것이다? 단기적, 양적, 결과지향적이다. 이렇게 써요. 따라서 4번처럼 가시적 단기적 목표 이건 무조건 반대인 거게. 그래서 이때는요 보다에 돼 있는데 이 뒤를 이제 문장 끊어갖고 A, B 이거 순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 단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 양적 목표를 중시한다. 이렇게 단기적 양적 목표를 중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 4번. 자, 그 다음에 자 25번 24번 거의 뭐 지금 제 25문제를 거의 뭐 쫓기듯이 그냥 정신없이 풀고 있으니까요. 막 저거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물론 다 맞추면요 그럼 수석이죠. 근데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챙길 만큼 챙기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건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때요? 뭐 접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자, 24번은 정책 결정 모형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는데 만족 모형은 인간은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줄여서 만족 모형은 뭐냐면은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게 현실의 인간입니다. 혼합 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혼합한 것입니다. 근본적, 세부적 결정. 맞아요. 근본적, 세부적 결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리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합리와 점증을 합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최적은 합리 플러스 초합리가 있습니다. 초합리. 초합리란 말이 뭐냐면요, 질적인 요인, 직관적 판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최적이란 합리 플러스 초합리로서 초합리가 이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쓰죠. 직관.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스레이트 모의 보면요. 스레이트 모의는 참가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이트 모의는 참가자의 특징이 3가지가 있고요. 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스레이트 모의에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4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4가지 흐름이 어떤 우연한 계기와 함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계기와 함께 어떤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화장치라고 부르죠. 점화장치. 그 점화장치가 작동하면서 결정이 된다. 이 흐름이 4가지가 있죠. 문, 해, 참, 기. 이렇게 해주면 4가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문, 해, 참, 기. 문해 참기란 말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가자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이게 선택 기회입니다. 선택 기회의 흐름, 참가자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이렇게 해서 문해 참기. 자, 볼까요? 문해 기 있어요. 이게 틀렸네. 참가자가 들어가요. 참가자. 그래서 참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가자 흐름. 4번은 참가자 흐름, 문해 참기 4가지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문해 참기. 자, 4번. 그 다음에 앨리스는요, 앨리스는 무조건 쿠바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 쿠바 미사일 사건, 앨리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번 볼게요. 점정제에 입각한 정책 결정 방식입니다. 점정제에 입각한, 점정제 하면요, 무조건 반대말이 뭐죠?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점정 이러면요, 무조건 반대가 합리입니다. 그래서 합리는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점정은요, 타협과 협상 조정입니다. 타협과 협상과 합의와 조정이죠. 이걸 이제 점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합리는 분석을 통해서 한다.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합리 모형 보통 우리가 총체적이라고 하죠. 총체주의라고 불러요. 총체주의적 개념. 이렇게 씁니다. 자, 1번.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 맞아요. 2번. 관계가 불분명하다. 3번. 총체적이다. 예, 요거 총체적이다. 자, 이 총체적. 이거는요. 합리 모형 시각. 그래서 3번이죠. 3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1회 문제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회 문제 좀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